안녕하십니까. 저는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장 최준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대표 과수인 유자 재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자는 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들여와 심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업적인 재배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재배되고 있습니다. 유자는 추위에 약해서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으로 완도, 고흥, 거제 등 남부 해안 지역에서만 재배되는 아열대 상록과수입니다. 유자 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겨울철 동해피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8년과 그리고 작년 2021년 1월 한파로 인해서 유자나무 동해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평균 기온은 상승하고 있지만 폭염과 한파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자 동해 발생 한계 온도 및 저온 지속시간은 영하 9도에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온주 밀감의 경우 영하 5.5도에서 4.5시간 지속되면 잎이 10%, 가지가 50% 정도 피해가 발생한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유자도 마찬가지로 영하 6도, 7도 정도에서 장시간 5에서 6시간 정도 장시간 저온에 노출되면 마찬가지로 잎이 동해를 발생해서 고사될 수 있습니다. 동해 발생의 재배적 요인으로는 전년도 결실이 과다하거나 병해충 발생에 피해가 발생하고 또 조기낙엽이나 늦가을까지 영양생장으로 인해서 저장 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동해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가을 거름 시기가 늦거나 시비량이 많은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경사지가 평지보다 적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냉기가 정체하지 않기 때문에 경사지가 피해가 더 적습니다. 또한 음지보다는 양지 쪽에서 피해가 크는데 그 이유는 급격한 동결과 융해로 인해서 동해 피해가 조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채의 영양 상태입니다. 유자 동해 피해에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유자나무 수채의 영양 상태입니다. 나무 수채 내 영양 상태가 좋을 경우 세포 내 삼투압이 높아 내동성이 강해지고 반면 수세가 약한 경우 내동성이 약해져 동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해 피해의 주요 증상을 살펴보면 초기 잎이 말리는 위조와 함께 푸른 채 시드는 청교 현상이 나오고 이후에 잎이 갈변되고 나벽이 진행됩니다. 후기에는 작은 가지가 시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굵은 가지까지 고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유자나무 동해 피해 사진인데요. 작년 1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우리 지역에 한파가 왔었습니다. 한파 이후 1월 25일 날 찍은 사진인데 잎이 갈변되고 있는 상태고요. 3월 25일 날 찍은 사진인데 잎이 모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4월 23일 사진을 보면 잎이 떨어진 가지들이 고사돼서 갈색으로 변해 있는 상태고요. 다음 마지막 사진을 보면 7월 16일 사진인데 이제 잎 가지뿐만 아니라 줄기가 모두 고사돼서 나무가 죽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자 동해 사전 대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간부 피복입니다. 대목 및 주간부에 방한 조치를 해주게 되는데 특히 유목기 과원에서 반드시 방한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두꺼운 부직포로 덮거나 볏짚 그리고 보온자재 필요하면 신문지를 15겹 이상 해서 주간부를 감싸주기도 합니다. 또한 적정 시비를 통해서 질소질이 과다하거나 칼리질이 부족할 때 피가 크므로 적정 시비를 해줘야 되고 질소질이 부족할 때는 수학 전후로 해서 요소를 0.3%의 연면 시비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파풍망을 설치해서 냉기 유입을 차단해서 동해의 사전 예방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목과원에 방한 대책을 했던 사진들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을 비가림과 볏짚으로 피복한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부직포를 이용해서
수관부를 감싸준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볏짚으로만 피복한 사진이고요. 네 번째는 볏짚으로 감싸고 외부에서 다시 보온 자재로 감싸준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는 PP포대로 바람 가림막을 하였고요. 마지막 사진은 PP포대와 함께 볏짚을 이용한 사진입니다. 보기에 가장 방한 대책이 잘 된 곳은 첫 번째 비가림과 볏짚으로 피복한 포장이고요. 네 번째 볏짚과 보온 자재로 감싸준 포장입니다. 다섯 번째 포장과 여섯 번째 포장은 좀 잘못된 포장인데, 다섯 번째 포장은 그 방한 대책으로 그 바람만 막아주는 PP포대로 바람만 막아주는 이런 형태였고요. 여섯 번째는 잘 되어 있는데 볏짚이 바닥에만 깔려 있고 수간부를 감싸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화흥리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세 개의 사진이 모두 같은 포장입니다. 그 유목기 수간부 피복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좌측 사진은 2021년 1월 한파 당시에 볏짚으로 피복한 상태이고, 그리고 우측 사진은 그해 3월에 가지가 동해로 고사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진은 같은 포장에서 올해 1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확대해서 다시 보겠는데요. 네 개 사진 모두 화살표 위쪽으로는 작년 동해로 가지가 고사되었지만 아래쪽 주간부가 살아서 여러 개의 강한 측지가 발생해 이 나무가 언제 동해 피해를 받은 유목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생육이 왕성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유목계에는 반드시 대목 및 주간부가 동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한 대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유자 동해 피해 사후 대책입니다. 동해 피해가 발생하여 고사된 가지가 나오면 잘라내고 자른 부위에는 도포제를 발라서 수분 유출을 막아줘야 합니다. 또한 수피가 갈라진 경우에는 노끈이나 고무밴드로 묶어서 건조를 방지해 주어야 합니다. 수세 회복을 위해서는 동해 피해가 발생한 포장에서는 전정량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강한 전정은 상처 치유에 많은 양분이 소모되므로 나무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종합 영양제로 2, 3회 연면 시술을 해주게 되면 뿌리 기능을 강화하여 나무의 생육을 좋게 해주고, 생육이 시작된 후에는 요소로 0.3% 이내의 요소로 연면 시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해가 발생한 포장에서는 병해충 방제는 기계 유제는 되도록이면 살포를 피하고요. 이 포장에서는 예방 위주로 병해충을 방지해 주는데, 새로 나온 범순이나 여름순을 보호해서 병해충을 방지해 주고 죽은 가지를 수시로 제거해서 검문적 문익병 전염원을 제거해 주고 약제를 살포해 주면 되겠습니다. 수세 강화를 위해서 요소 0.3%액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농가분들이 어느 정도가 0.3%인지 아니면 0.2%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제가 종이컵에 요소를 담아서 저울에 재봤습니다. 우리 종이컵에 3분의 1 정도 담았을 때는 약 한 40g에서 45g 사이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종이컵에 한 절반 정도 담았을 때는 65g에서 한 70g 정도, 그리고 꽉 채웠을 때는 한 130g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0.2%액을 살포하게 될 때는 3분의 1을 담아서 물 20리터에 3분의 1을 녹여서 사용하면 되고, 0.3%액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종이컵의 절반을 담아서 물에 녹여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겨울철 관수는 햇빛이 잘 드는 오전에 주면 좋고요. 동계 전정은 우리 지온이 13도 이상 올라갔을 때 상처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2월 하순이나 3월 상순에 전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자나무 고사 대책인데, 우리 보면 수지병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잎이 나오고 그리고 열매가 달리고 열매가 익는 과정에서 나무 줄기가 이렇게 말라서 죽어가는데요. 이것이 이제 수지병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발생 원인은 과다 착과나 배수 불량으로 해서 뿌리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나무가 수세가 약해졌을 때, 그리고 병해충 피해로 인해서 나무가 수세가 약해졌을 때, 또한 수확 작업 중에 큰 가지를 잘 따나거나
조기 전쟁을 했을 때 이 상태에서 동해 피해를 받게 되면 이 수지병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지병 예방 대책으로는 수세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적기 시비를 해주는 것, 그리고 과다 착과될 때는 적정히 적과를 실시해주고 또 유기물을 증시해주거나 액비를 시용해서 수세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서는 배수를 정비해서 뿌리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추위가 계속될 때는 전지전정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수지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의 대책으로는 고사된 가지는 잘라내고 자른 부위는 도포제를 발라서 수분 유출을 막아줘야 되고요. 썩은 부위는 도려내서 도포제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동해 및 수지병이 발생한 나무는 전정량을 줄여줘야 하고요. 그 수지병 정도에 따라서는 결실을 제한하거나 전부 적화하여 수세를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다음은 유자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유자 그 생육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자는 이 영양생장은 연간 2, 3회 이렇게 신초가 나오고 신초가 난 다음에 새뿌리가 발생합니다. 3월에 봄순, 그리고 6월에 여름순, 그리고 9월에 가을순이 발생하면서 경화되는 시기에 새뿌리가 발생하고요. 묘목에서 개화 결실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을 살펴보면 씨앗으로 된 실생묘에서는 10년 이상 이렇게 결실이 걸리고요. 유자 대목으로 해서 전목에서 쓰는 유자 공대는 7에서 8년, 삽목묘는 6에서 7년, 탱자 대목은 4에서 5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자 묘목은 탱자를 대목으로 해서 접목한 묘목을 쓰게 되는데 탱자는 그 유자 대목에 비해서 청근성으로 개화 결실 및 활착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화합분화 특성입니다. 생리적 화합분화는 8월에서 10월에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형태적 화합분화는 1월과 2월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유자의 결과모지는 그 전년도 봄까지 해서 이렇게 10에서 15cm 정도 충실한 가지를 말하는데 이곳에서 개화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충실한 결과모지에서는 그 잎이 하나 이상씩 달리는 유효파로 꽃이 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충실한 가지에서는 직화로 바로 꽃이 피는 형태로 개화하게 됩니다. 유자 생육 과정을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자는 1, 2월에 꽃눈 분화가 시작돼서 4월에 봄가지가 신상되고 5월 상순에 봄뿌리가 신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중순경에 개화가 시작되고 6월에 1차 낙과, 그리고 7월 초에 2차 낙과가 시작됩니다. 또한 7월에 여름가지가 신장되고 여름가지가 신장되는 과정에서 여름뿌리가 신장됩니다. 그리고 8월, 9월에 과실이 비대하게 되고 9월에 가을가지가 신장하면서 가을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10월 달에 착색이 이루어지고 11월 달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자 묘목 식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자 가격이 좋아지면서 농업인들이 신규 과언을 조성하는 농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자 묘목은 봄에 정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3월 상순부터 4월 상순경이 가장 알맞고 이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에 이때 장마기에 식재해주면 되겠습니다. 제식거리는 작업의 편의성이나 토지의 비옥도, 그리고 기계와 유무, 감별 계획 등 매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비옥지에서는 주간 5m, 열간 5m로 해서 40주를 심게 되고요. 척박지에서는 주간 5m, 열간 3m로 해서 이보다 좀 100에 67주로 이렇게 심게 됩니다. 제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을 때는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요. 식재 전에 물에 한 6시간 정도 충분히 담그고, 그리고 토양 전염성 병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톱시넴이나 베노밀 등 살균제 10분 정도 소독 후 식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위 지면보다 약 한 20cm 높게 이렇게 심어줘야 하고요. 굵은 뿌리는 제거하고 잔뿌리를 사방으로 펼쳐서 심게 됩니다. 그러면 잔뿌리 발생이 유도되고
또한 굵은 뿌리를 제거해줌으로써 흰날개 무늬병을 예방해주게 됩니다. 흙은 전목 부위 아래까지 채워주고요. 위로 1, 2회 솟구치면서 가볍게 발로 밟아주면서 심으면 되겠습니다. 식재후 관리인데 초기 뿌리 활동이 약하고 건조 피해가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관수를 실시해 주고요. 수분 유지를 위해서 부초나 볏짚을 덮어서 건조를 방지해 주게 됩니다. 또한 지주를 세워서, 우리 완도 지역에 바람이 센데 지주를 세워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뿌리 활착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활착 후에는 석교성 비료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분시해서 초기 생육을 촉진해서 유목기, 수간이 이렇게 확보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지전정, 특히 저수고 재배에서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방임 상태의 나무를 유자는 진립성이 강해서 가만히 두면 위로만 자라므로 전지전정을 통해서 저수고 개장형의 나무 수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수형은, 이 방임 상태의 나무는 수형은 2, 3년에 걸쳐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선은 나무 주지 상단부 가지를 솎아내주고, 다음에 수관 내부의 굵은 가지를 2, 3개 다시 솎아내주고, 수령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가지를 솎아주고 가지를 유인하여 저수고 개장형의 수형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전정 수세 조절인데요. 우선 전지전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유자나무의 생리적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유자나무는 모든 나무가 같은데 정부 우세성이 강합니다. 위에 있는 가지일수록 아래보다 더 잘 자라고요. 그 이유는 양분의 이 직산성, 양분은 위로 올라가는 하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양분은 가지가 분지했을 때 긴 가지가 짧은 가지보다 양분을 빨리 흡입하는 성질이 강해서 긴 가지가 더 훨씬 잘 자라고요. 다음은 알아야 될 것이 탄소와 질소 비율, 탄질률인데, 질소가 많으면 수직이나 성가지 발생이 많아서 영양생장 위주로 자라게 되고요. 탄소가 많으면 수평 하향지 방향으로 발생하여 생식생장 위주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열매가 달리지 않아서 세력이 강한 나무는 소금전정 위주로 약전정을 실시해서 화분할을 유도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열매가 많이 달려서 세력이 약한 나무는 시비와 함께 절단전정 위주의 강전정을 실시하여 결실량을 줄여 생육을 촉진하는 전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와 결실에 알맞은 수세를 만드는데, 이 알맞은 수세는 봄순의 길이가 10에서 15cm 정도 발생하면서 여름순이 약간 발생한 정도가 가장 알맞은 수세라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우리가 소금전정과 절단전정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금전정은 가지가 나온 바로 밑부분을 잘라주는 방법이고요. 나무가 생식생장 방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절단전정의 경우는 가지의 중간 부분을 잘라 길이를 단축하는 방법의 전정을 우리가 절단전정이라 합니다. 다음은 가지 유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분화 및 개화, 가지의 영양생장을 모두 고려할 때는 분지 각도를 약 45도 정도 하는 것이 좋고요. 가지를 유인할 때는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이 쪼개지지 않도록 결속을 해주고, 그리고 가지를 당겨서 휘는 부분에 유인끈을 묶어서 땅에 고정시켜 주게 됩니다. 다음은 시비관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름은 가을이나 봄철 일찍 주게 되고, 나무가 커지면서 시비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어린 나무는 1년에 6에서 8회 나눠서 시비를 하게 되고요. 10년 이상 된 나무는 4회 정도 나눠서 주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수세를 파악하여 시비량을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표에 나와 있는 시비량을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고요. 우리 농가마다 토양의 특성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을 떠와서 토양 검정을 한 후에 시비 처방서에 나온 추천량을 보시고 시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비는 약 한 10아르당 2톤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석회는 3, 4년 주기로 해서
한 200에서 300kg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 인산칼슘 살포에 의한 품질 및 저장성 향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보통 3회 정도 이렇게 해주면 가장 좋은데, 가능하면 안 되더라도 2번 정도, 9월 10일, 10월 10일 이렇게 인산칼슘을 살포해주면 과실 착색이 향상되고 저장성이 증대되고 또 해거리 방지 효과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관수관리입니다. 본가뭄은 착화 및 착과의 장애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과실비대기 가뭄은 생육저주의 원인이 됩니다. 또 그리고 겨울철 토양양분 부족은 낙엽 발생을 조장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봄가뭄에 5월, 6월 봄가뭄, 그리고 9월, 10월에 가을가뭄, 그리고 동절기 가뭄이 심했을 때 이때 관수를 실시해 주게 됩니다. 관수량은 300평에 약 30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열매속기인데요. 적과인데 우리가 유자의 생리낙과가 끝나는 7월 상순이 지나고 나면 열매속기를 하게 되고요. 7월부터 9월까지 약 2, 3회 나눠서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 과실은 수관 내부에 있는 과실, 그리고 무역과, 그리고 기형과, 병이충과, 상처과 등을 우선적으로 적과해주면 되겠습니다. 수령별 적정 척과량은 한 15년 이상 된 나무는 200과 이상, 그리고 18년 이상 된 나무는 250과 이상 이렇게 달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자 병해충 방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자 병해충 방제는 연간 7회에서 8회 방제를 하게 되며 과원마다 생육 상태 및 병해충 발생 상태가 다르므로 농업인들이 자기 과원을 수시로 예찰하여 적기에 병해충을 방제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월 중하순경에 우리가 동계 방제를 하게 되는데요. 기계 유제를 이용해서 응애류 깍지벌레를 방제해 주게 됩니다. 약 50에서 80배액으로 희석하여 방제해 주게 되고요. 다음은 5월 하순, 우리가 꽃이 피는 시기에 개화가 한 50% 정도 진행됐을 때 방화해충을 이렇게 방제해 주게 되고요. 다음은 6월 중순경에 우리가 장마기입니다. 장마기에 우리 더댕이병이나 검은정무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귤응애나 노궁애 등과 함께 이 방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월과 8월 우리가 농업인들이 농가 포장해서 수시로 예찰한 결과 이렇게 귤응애나 노궁애가 그리고 진딧물이 이렇게 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농업인들이 이 시기에 방제를 해주면 되겠고요. 9월에는 우리가 귤응애, 노궁애 수확 전까지 약재를 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밀도가 낮더라도 이 시기에 좀 방제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효가 오래가는 유제를 좀 사용해주면 좋겠고, 수화제는 약흔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용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는데, 귤응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물 세포 내 즙액과 엽록소를 흡수하면 잎이 벽화되면서 낙엽이 지게 됩니다. 이때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에 동계 낙엽률이 한 70% 이상 발생해서 상록과수인 유자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차 최선기인 7월과 8월 이 장마기가 끝나고 방제해 주게 되고요. 2차로는 9월 중순경 예차로 방제해 주게 되겠습니다. 귤 노궁에는 과실을 주로 가해해서 상품성을 떨어뜨리는데 연간 한 10회 정도 발생하지만 큰 피해는 보통 7, 8월 장마가 끝나고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귤 응애와 함께 방제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채벌레입니다. 총채벌레는 5월 하순 유자가 개화하는 시기에 자방의 과경부나 꼭지에 상처를 주게 됨으로써 피해가 나오게 됩니다. 꽃이 한 50% 정도 개왔을 때 이 총채벌레 적용약제로 살포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흡주배충류인데 노린재나 얼음나방 이런 거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7월, 8월경에 발생했을 때는 해가 지기 직전에 약제를 살포해 주고 과원 주변까지 함께 이렇게 약제를 살포해 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9월, 10월경에 이게 발생했을 때는 유사알 등을 설치하거나 그리고 막걸리, 흑설탕, 식초를 혼합한 유인액을 설치해서 이렇게 예방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댕이병입니다. 과일 표면에 회색 돌기 모양으로 울퉁불퉁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부스럼 모양과 비슷하죠. 그리고 이 신맛이 강하게 되고
착색이 나빠져서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방제는 4월 하순경부터 6월 중순까지 하게 되는데 5월 개화기에 잿빛 곰팡이병과 함께 방지해 주거나 6월 유화기 때 검은점 무늬병과 함께 방지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은점 무늬병입니다. 검은점 무늬병은 그 어린 나무에서는 발생이 적고요. 15년 이상 된 나무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살아있는 조직에서 2차 감염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마른 가지를 통해서만 전염이 되므로 죽은 가지나 전정 후 과온을 청결히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방제는 비가 오기 하루 전에 해주면 방지의 효과가 높습니다. 다음은 역병입니다. 보통 우리 그 배수가 불량한 척박지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역병은 물에 의해 전파되고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습하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염된 흙이 빗물에 튀지 않도록 피복 재배를 해주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잿빛 곰팡이병입니다. 개화기에 비 온 후 꽃잎이 자방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개화기 과습 시에 적용약제로 이렇게 살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는데요. 친환경 병해충 방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기계유유제, 석회보르덱, 석회유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계유유제는 우리가 충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1차는 2월 중순경에 약 50배에서 80배액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2차는 6월과 7월경 장마가 끝난 후에 한 150배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회유황합제인데 석회유황합제는 기계유제 살포 30일 후에 이렇게 사용해 주면 되겠고요. 월동 병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경에 60에서 100배액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회보르덱인데 석회보르덱은 6월과 7월에 약 한 20일 간격으로 이렇게 3회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석회보르덱 살포 후 석회유황합제는 약 한 15에서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렇게 사용해 주면 되겠고요. 석회유황 살포 후에 또 석회보르덱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 15일이 경과한 후에 이렇게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들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자담 오일과 자담 유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담 오일은 물 20리터 기준으로 약 250배에서 300배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춤 발생량이 늘어나면 200배 그리고 심각하면 100배액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독으로는 진딧물, 응애, 흰가루병 방제 기능이 있고요. 효과로는 침투 예액성, 촉진, 살충,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담 유황인데 자담 유황은 반드시 자담 오일과 함께 사용해 주면 되겠고요. 물 20리터 기준으로 250에서 500배액으로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담 유황은 작물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담 유황 사용 전에 반드시 소면적으로 농도 테스트를 한 후에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유제와 보르덱을 함께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유제와 보르덱을 각각 사용하는 것보다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구리지의 피해가 감소하게 되고 병해충 방제 효과와 함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함께 혼용하여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기계유제를 80배 그리고 봄철에는 100배, 초여름에는 150배, 여름철에는 200배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기계유제와 함께 우리가 집에서 만들어 쓰는 생석회와 황산동으로 만들어지는 4사식 그리고 2사식 보르덱을 섞어서 사용하거나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IC66D를 100배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동제와 물을 이렇게 세빈나 이 동제는 1000배 그리고 크래프톤은 200배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유자 재배 핵심 실천 사항을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정도에 따라서 적정량의 적과를 실시하여 해거리를 방지해 주고요. 그리고
새순이 발생할 시기나 그리고 수확 일주일 후에 요소 연면 시비를 실시하여 나무의 수세를 강화해주는 연면 시비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죽음까지는 전정하여 병해충 전염원을 제거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관리 부분인데 수지병은 가급적 빨리 병든 부위를 충분히 깎아서 독보제를 처리해주고요. 그리고 검문전 문이병은 장마기 6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방지해주면 좋겠습니다. 응애류는 4월과 7월, 노궁에는 6월과 8월에 우리 장마기 전후로 해서 중점 방지해주면 되겠고요. 흡증해충은 6월과 8월에 이후에 방지해주면 되겠습니다. 수확 후 관리는 우리가 유자 수확은 늦어도 11월 말까지 수확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확 직후 요소 연면 시비 이렇게 해주면 나무 수세를 회복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관수는 햇볕이 잘 드는 오전 중에 충분히 관수를 해주게 되면 동해 예방에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품질 유자 재배 기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